그는 본래 풍족하고 편안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더니 미치광이로 전락하였더라. 자, 이 누군가를 지금 미치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묘지문입니다. 묘지문? 묘지문. 묘지예요? 죽고 나서 이렇게 적는 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묘지문은 보통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잘 살았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묘지문의 주인은 죽어서까지 미치광이라고 영원히 기록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묘지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세자 묘지.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의 묘지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묘지문은 대체 누가 썼을까요? 묘지문에 미치광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입니다. 영조. 아버지가? 미치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들한테? 대체 왜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묘지문에 미치광이라고 적은 것일까요?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 죽었나? 라는 주제로 사도세자 죽음의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엄청 궁금해. 네. 1762년 초여름의 뙤약볕 아래 궁궐 안에 많은 사람이 숨죽여 무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끝에 마주선 두 사람이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할 테니 이러지 마옵소서.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다른 남자를 향해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냉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결하라. 자결하라. 이들은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 아버지인 영조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두 부자가 팽팽하게 대립한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사이로 하나의 물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입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거 영화에서 저는 봤어요. 아, 영화 보셨어요? 예. 뭐라 했죠? 비주. 뒤주? 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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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쌀이나 곡식을 담는 그런 보관함이었죠. 그런데 이 뒤주를 보고 영조가 말합니다. 이 뒤주로 들어가라. 자,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게 너무 어려운 명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사도세자는 결국 이 뒤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8일이 지난 후 사도세자는 이 뒤주 안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 안에 가둬놓고 죽인 500여 년 조선왕조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 부자 간의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비극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와의 첫 만남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사도세자의 탄생에는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탄생은 영조 인생의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세자는 영조가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늦둥이 아들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조는요, 25살에 첫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효장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이유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고. 후계자가 중요한 왕실에서 영조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 첫 아들을 잃고 7년 만에야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왕위를 이을 사도세자의 탄생은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사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온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 사도세자의 탄생은 아버지 영조뿐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의 경사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영조는요,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이 일로요, 사도세자는요, 조선 역사상 최연소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겨우 돌이 막 지났을 무렵 2살의 나이로 이미 차기 왕의 낙점이 된 겁니다. 너무 어린데. 그리고 영조는요, 아들이 3살이 되자 바로 이걸 시킵니다. 뭐였을까요? 그 교육. 세자가 되기 위한 공부. 맞습니다. 바로 조기교육 들어갑니다. 영조는요, 먼저 세자 책봉과 동시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세자시강원을 꾸립니다. 우리 계속 세자시강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죠? 자, 그 후 3살부터 본격적인 조기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정규 수업인 서연을 열어서 효의 도리를 가르치는 효경과 유교 학문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이제 3살짜리에겐 뭐 가르쳐줘도 그 뜻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스승이 읽어주면 3살짜리 사도세자가 따라 읽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영조는요, 간절히 후계자를 기다렸던 그 애타는 마음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세자 교육에 들어갔던 겁니다. 과연 영조의 조기 교육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귀여워.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일찍이 명주와 무명배를 보고 사치와 검소를 구분하여 무명옷 입기를 청했으니 매우 기특하다. 귀엽다. 와. 난리 났겠네요, 막.
영조는 물론 신하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살짜리 어린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총명함이라고 여겼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도세자가 밥을 먹던 도중에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자마자 이 사도세자가 입안에 있던 밥을 전부 뱉어냅니다. 소학에 이르기를 부모가 부르실 때 입에 있는 걸 뱉고 말하는 게 효라고 했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 어머니의 출신. 어머니의 출신. 영조의 어머니는요, 여느 다른 왕들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흔히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진 숙종의 후궁이었습니다. 무술이는요, 궁녀들의 시중을 드는 여종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천민이었습니다. 조선 역대왕 27명 중에 천민의 피가 흐르는 왕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영조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건 영조의 평생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조의 두 번째 컴플렉스. 영조에게는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이 있습니다. 영조 바로 이전의 선왕은요, 영조의 이복형인 경종이었는데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경종은요, 죽기 얼마 전엔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이복형을 위해서 입맛을 돋구시라고 이 간장게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얼마 후 공교롭게도 경종이 죽습니다. 경종 다음 왕위에 오른 영조는 바로 이 간장게장으로 형을 독살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다.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혹은 영조가 왕위에 있던 내내 계속됩니다. 경성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이같이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 어찌 숙종대왕의 아들이란 말이오? 어머니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선왕 독살설,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즉위했던 영조. 이런 영조가 원하는 후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이 이걸 그대로 좀 이어주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있잖아요. 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착실히 교육받던 아들 사도세자. 이런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영조.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홉 살이 된 사도세자가 어느 날 스승들에게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세자가 아프다는 거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죠? 놀란 이 세자의 스승들은요, 영조에게 달려가서 전하, 이 공부 대신 휴식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의 치료와 휴식을 요청하자 이때 영조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된다. 엄살이다. 빨리 시켜라. 주입을 계속 주입을 시켜라 지금. 꾀병 아니야? 꾀병이라고. 설마? 동현 씨, 정답. 정답. 야, 영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낫는다. 냉정하다. 그죠? 예전에 아들을 아끼던 영조였다면 당장 의원을 보내서 사도세자를 치료하고 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는 오히려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니 치료 따윈 필요 없다. 영조는 세자의 어지럼증이 공부하기 싫어서 둘러댄 꾀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조는 1년 뒤 10살의 사도세자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글을 읽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싫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때 영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겠네. 이놈이 안 되겠네. 대답은요.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하지만 그 말이 영조의 진심이었을까요? 이후 영조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래 부왕 앞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물어보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면 남이 보는 데서 꾸중도 하시고 흉도 보셨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내서 일부러 대답하지 못할 어려운 글의 뜻을 물어보곤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이끌어야 하는 그 부하인 신하들 앞에서 일부러 무안과 창피를 주었던 겁니다. 영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기질이었습니다. 기질? 사도세자가 15살이 된 무렵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룡 언월도. 정말 힘께나 쓰는 무사들도 정말 들기 버거워했다는 그 청룡 언월도를 휘두를 정도로 이 사도세자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런 거 좋아했구나. 그렇죠. 이런 무술. 무술. 일찍부터 무예를 좋아하던 사도세자는요. 활을 쏘면 반드시 목표를 맞추고 아이고. 사나운 말도 잘 다뤄서 나는 듯 말을 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특공 무술 교본, 무예 신보란 책을 저술까지 합니다. 와. 책까지 쓴 거예요. 도겸 네. 씨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엄청 시키셨는데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몰래 체육관에다 걸려서 혼나고 못 다니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도세자의 이런 무인 기질, 영조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하. 마음에 안 들었겠죠. 공부를 더 해야 그래야 되는데. 되는데. 유교 사회 조선에서는요, 무보다 문을 중시했고요. 영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하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영조가 원하는 그 공부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무예뿐만 아니라요, 그림을 그리고 불교와 도교 경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기야 영조는 아들에게 폭언까지 뱉습니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이 걸음걸이 역시 심하게 더디고 늦으니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자의 외모마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걸 또 당하고 있는 아들 마음도 얼마나 또 아팠을까. 그렇죠. 아들 사도세자를 믿지 못하고 질책하는 영조, 그리고 아버지 영조 앞에만 서면 점점 위축되는 사도세자. 자, 그러다 1749년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처럼 정사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은 영조. 그런데 이날은요, 그런 영조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사도세자. 영조는요, 사도세자의 뒤에서 대신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오늘은 세자가 처음으로 정사를 여는 날이다. 임금의 뜻을 물어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세자에게 물어라. 나는 앉아서 지켜보고자 한다. 사도 세자가 정사를 결정하고 영조는 앉아서 뒤에 앉아서 지켜본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신할 대, 다스릴 리, 들을 청, 정사정. 즉 대신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조가 사도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좀 의외지 않아요? 못 믿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온갖 잡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무하는 일을 맡겨버리면 그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영조는 대신들에게 사도 세자의 대리청정을 선포한 다음 아들에겐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하들이 아뢰는 일에 대하여 만약 그렇게 하라 라고 대충 대답한다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직접 고민한 뒤에 결정하라. 물으란 얘기예요. 대신들한테 뭐 고민된 게 있으면 물으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도 세자도요, 이 대리청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잘 해낸다면 멀어지기만 하던 아버지와의 사이를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 세자 대리청정의 첫 안건이 나왔습니다. 바로요, 방어 기지를 옮기는 군사 문제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 지도가 지금 나왔는데, 자,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진에 위치한 방어 기지를 다시 길주에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진 땅에 방어 기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 위쪽 길주로 옮기자는 의견이었죠. 아버지 영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안건. 좀 항상 처음은 떨리잖아. 아, 떨리죠. 그죠? 떨리잖아. 뒤에 계신데. 아버지 지금 뒤에 계시거든요. 사도세자가 잘 따릅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방어 기지를 길주로 옮기더라도 이 성진을 지킬 군사가 남아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남아 있겠는가? 아, 너무 네. 괜찮아. 그리고 이 질문에 다시 영의정이 대답합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자, 대신들의 확실한 대답도 들었겠다. 사도세자는요,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는 것이 옳겠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내온 거예요. 네,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거에 대한 나온 얘기를 자기가 귀에 담고 다시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물은 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세자 뒤에서 영조의 뜻밖의 말이 들려옵니다. 내 말이 비록 옳긴 하지만 방어기지를 성진으로 옮긴 것은 나의 결정인데 길주로 다시 옮기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먼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또 나에게도 상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백성이 춥고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꾸중하셨다. 소조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셨다. 그러니까 영조가 천재지변 같은 하늘의 뜻까지도 모두 사도세자의 탓을 하며 혼내고 있는 겁니다. 천둥 치면 바로 세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내일 또 불려가서 혼나겠구나. 아우 불쌍해. 너무하네요.
휘말리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사도세자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 무서워! 뇌성부와 천존이 보여! 뇌성부와 천존이 보여!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세자의 눈앞에 나타난 뇌성부와 천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천둥 벼락 막 이런 걸 치면서 뭐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옥추경이라는 도교 경전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왜 갑자기 이 신이 보인다고 했을까요? 자, 당시 바로 민간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옥추경을 소리내 읽으면 악귀를 쫓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쌓아온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런 민간신앙으로라도 좀 이겨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옥추경을 읽던 사도세자가 헛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쯤 되면 이거 병이 지금 생긴 거죠. 굉장히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이런 사도세자는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긴장돼서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로 달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경이 우울증을 씻어내는 약에 대해 알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하. 사도세자가 자신에게 약을 좀 지어 보내달라고 한 거죠.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세자와 10살 때 결혼한 아내,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 즉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후 사도세자의 상태에 차도가 있었을까요? 사도세자가 장인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나는 겨우 자고 먹을 뿐 허황되고 미친 듯합니다. 약을 먹어도 이 마음의 병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쓴 편지처럼 사도세자의 증상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아유, 어떡하냐. 자, 이 병이 깊어지는데 정상적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렵죠. 사도세자는요, 병이 깊어갈수록 점점 아버지 영조에게 문안도 가지 않게 됩니다. 두 부자가 점점 더 멀어지던 어느 날, 영조의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 들인 이를 찾아내라! 화가 잔뜩 난 영조의 앞에는요, 주눅 들어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의복도 단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이날은요,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영조가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하던 낙선당이란 곳을 아버지 영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도세자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도세자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를 맞이했고,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사도세자의 엉망인 모습을 이 술에 취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 먹을 곡식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너 술 마셨느냐? 감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라고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응?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세자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혼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마셨는데 내가 안 마셨어요. 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놈! 이 취했구나, 이거! 내가 안 마시고 저렇게 마시고 누구야 라고 하냐. 자, 이때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아이고. 아버지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상궁이 나서서 말합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맞아. 보다 못한 상궁이 나서서 대신 영조에게 변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화내고 이렇게 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나갑니다. 대신 변명해주는 상궁을 보고 사도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 영조에게 감히 변명했다면서 상궁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나 이러다 화병 날 것 같아. 이미 화병 났어요. 감정을 지금 발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이때 나온 이 영조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도세자라면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조는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뭐야?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두 부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왜 또 불이 났을까? 사도세자가 실수로 촛대를 쓰러뜨렸는데 물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세자궁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영조는 세자한테 또 이렇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또 왜 지르냐? 영조는 사도세자가 홧김에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실수가 아니라. 영조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혼을 냅니다. 사도세자는요, 이번에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그 화가 폭발합니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고는요,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궁인들이 달려들어 사도세자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충격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세자는요, 이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보시죠. 그때 당번 대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호 홍 씨는 그날의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룰 수 있으리요. 아이고. 자, 사도세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대증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증? 의대증. 뭐죠? 의대란 왕실에서 옷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의대증은 한마디로 옷병이라는 뜻입니다. 옷과 관련된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의복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10벌 이상을 준비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었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이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어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과 세자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당시 세자의 의무로 왕인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문안 인사드리는 징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징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석 달이 넘도록 빼먹은 거예요. 과제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네. 신하들은요, 사도세자에게 진연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 사도세자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만 가마를 타고서라도 진연하겠다는 뜻을 영조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리한다고 하면서 오는 것은 내가 더욱 마음이 쓰인다. 승진은 가서 즉시 유시하여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예전 같았으면 왜 진연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사도세자를 불러다가 또 호되게 질책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지금 의외의 이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포기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근데 궁 안에서 그렇게 100명이나 죽였는데 과연 왕위를 이렇게 줄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벌써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맞습니다. 아하. 영조의 달라진 태도 뒤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영조의 관심을 빼앗아가며 사도세자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조는요, 무럭무럭 자라나 이 무렵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우. 영조는 자신이 바람하지 않던 완벽한 자질을 갖춘 손자 정조를 가르치는 재미에 이 당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가 많아야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신하가 적어도 임금이 훌륭하면 할 수 있사옵니다. 어진이를 불러오는 게 쉽겠느냐? 임금이 몸소 덕을 베풀면서 부르면 쉬울 것이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정조가 유교 군주로서의 덕목을 막힘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세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서 데자뷰인데요, 데자뷰. 아, 참.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새손을 보니 진실로 성취한 효과가 있다. 한없이 많은 일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300년의 명맥이 오직 새손에게 달려있다. 뭘 해도 못마땅한 아들 사도세자보다는 이렇게 영특한 손자 정조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세자가 지금 이 영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사도세자는요,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해 사도세자는요, 아내 해경궁 홍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꼬. 이 새손을 귀하게 여기시니 날 없앤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사도세자는 기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도세자는요, 궁 밖에서 데리고 온 여승, 기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신분 구분도 없이 밤새도록 놀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도를 지닌 궁궐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기행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무덤같이 만드는가 하면 나중에는 아예 세자궁 근처에 땅을 파서 마치 관처럼 보이는 지하방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세자는요, 세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바로 사도세자의 친엄마 영빈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정말 충격적인 청을 올립니다. 뭘까?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은 모자지간의 도리로 모아 못할 일이지만 옥체를 보호하고 새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소서. 대처분을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이라는 건가요, 설마? 그게 맞아요. 예?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친엄마가 아들을. 이 조선 진짜 모르겠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한 충격적인 사건.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잠든 밤, 사도세자가 궁궐에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냐? 지금 저하께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 이건 안 되지. 아이고야. 문제는 이쯤에 사도세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버리고 싶다. 칼을 차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을 세워서 왕을 아버지를 죽이겠다? 맞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요? 반란이죠. 반란, 반역, 역무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일을 전해 들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영빈이 씨는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후 영조는 곧장 사도세자가 머무는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데려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죠. 곧이어 자기 곁의 무사들에게는 칼을 빼들고 호위하도록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숨막히는 상황. 영조 앞으로 불려온 사도세자는
세자의 관과 옷, 신발까지 벗은 채 맨발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이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 사도세자의 이마에선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영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사도세자에게 칼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의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아이고야.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옵소서. 애원이 통하지 않자 저항도 한번 해봅니다. 소자 죄가 많습니다만 과연 죽을 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애원과 저항에도 영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사도세자는 실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가 목숨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신하들이 이게 아닙니다. 칼을 빼앗고 돌에 던지는 그 머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방해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말이죠. 왜 방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신하들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막는 거는. 아니 보세요. 막 칼을 대고 있고 막 돌로 막 찍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봤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찌 되겠습니까? 아유. 죽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 죽음을 두고 온갖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저녁이 다가오고 창경궁 앞들에 이게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이 귀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령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는 사도세자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아니 근데 이 뒤주 보세요. 이게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숨 답답해요. 막힐 것 같아요. 네. 이거 완전히 이게 사실 이렇게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공포거든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도세자는 뒤주 뚜껑을 발로 빡 차고 뛰쳐나옵니다. 세자가 뒤주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요,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다시 세자를 잡아서 뒤주에 들어가게 하고 직접 뒤주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무거운 풀더미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뒤주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들, 빛의 공간들까지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또 하나의 왕명이 떨어집니다. 영조가 뒤주에 구멍을 뚫고 안을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사도세자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좀 이렇게 뚫고 한번 지켜본 거예요. 어떤지. 이 구멍으로 살펴본 세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다시 더 크게 구멍을 뚫어 손을 넣어 만져보라. 구멍 안으로 만진 사도세자.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뒤주의 뚜껑을 열고 사도세자를 꺼내줍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의 시신, 그 한쪽 무릎은 끝내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정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압송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을 다음.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맞아. 왕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뭐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광해군.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네, 급하니까. 급하니까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전란에 ip사인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자, 이때 광해군은요,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 당황스러움, 사실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요,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해군한테?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이렇게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들을 아들을 방패막이 한다고요? 내세운다고요? 아니,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도 안 아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이거 진짜로?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여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겐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선조의 양위 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에 선조가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죠. 대단하다. 맞습니다.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해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측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해.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5번이나 세자 책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비릴미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마땅했던 했던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핑계를. 어떡하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네 건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 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해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다 제거해 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가 있냐? 와 광해군.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와.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딛었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죠.
분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아니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년? 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광해군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목? 맞습니다. 은상의를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김제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제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와. 역시. 그런 김제남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이 관계가 맞춰졌습니다. 더 연결되죠, 지금? 완전 네. 완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그래서 광해군은 다시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영모를 주도한 김제담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영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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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해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9세. 너무 충격이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은강도 사건 이후 또 다른 목표를 선택한 광해군. 또 다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궁궐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대비가 된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였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이 그렇죠. 네. 제가 임목하고 기억하시라고 네. 했잖아요.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김제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설계한 영모 사건의 마지막 남은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영모 사건에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처벌하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가 정말로 중요한 이 유교 사회 조선에선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기에도 광해군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지 말고. 정실부인 아니다. 정실부인 아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해군은요, 지금의 덕수궁에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그곳을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임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뺏고 오늘날로 본다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진짜.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폐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해군의 공격으로 아버지와 형제, 아들마저 잃은 임목대비. 자, 그런 임목대비가 이제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강제로 궁궐에 갇혀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면서 훗날 폐륜을 저지른 폭군으로 기록되는 광해군.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모살제, 버릴 패, 어머니 모, 죽일 살, 아우제. 아우, 딱 봐도 뭔가. 진짜 이 설명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조선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무리 어머니가 설사 역모에 약간 연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도로서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들춰내가지고 어머니를 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폐륜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광해군의 그 측근이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안정시키겠다고 자기가 믿고 한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지만 고립당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 평생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던 광해군. 그는 장자인 형과 적자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마저 유폐시키면서 유교 사회 조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서 황제가 광해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옵니다. 자, 그 요구는 뭐냐면 바로 조선의 군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 그 후금이 그때 막 명나라를 조금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자, 그 이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만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여진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후금, 이들이 바로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광해군에게 바로 이 후금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선에서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때 광해군 명나라의 요구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조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압록강변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놀리는 건데? 자, 이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파병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광해군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어떤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의리는 지키셔야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자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푼 은인인데 부모와 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번에는 명나라마저 배신해서 충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로 무장한 조선의 신료들로서는 왕의 자질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광해군은요, 이듬해 2월 한 차례 지원군을 보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금에게 패배해서 요동 지역을 명나라가 빼앗깁니다. 다급해진 명나라 황제는요, 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어사에게 황제의 공식 문서인 칙서를 쥐어주고요, 조선으로 보냅니다. 바로
또 한 번 조선에 지원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 이번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거는요, 명나라 왕제의 책봉을 받은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이거 완전, 엄청난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완전 갈라서는 거네요. 조선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그렇죠.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온 거예요. 광해군의 두 번째 파병 거절 이후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는 뭐 더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효는 좀 참아줄 수 있었는데 이 충은 이거 못 참아. 이 신하들은요, 근무를 거부하면서 조정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광해군. 그런데 광해군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밤낮으로 일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을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어이? 궁궐을 짓는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궁궐을 지어요? 광해군이요, 창덕궁과 이 창경궁을 대신하고 남을 규모의 큰 두 개의 궁궐을 동시에 짓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궁궐 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하, 어마어마했습니다. 3개월간 궁궐 공사에 들어간 철이 무려 10만 근. 이 정도 철이면요, 조선이 만드는 1년치 무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다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광해군의 이런 국고 낭비는요, 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이나 강화에 있는 그 군량미, 이런 쌀, 이런 거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군사 요충지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까지 가져다 썼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다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궁궐 공사에. 자, 그런데도요, 국고로는 도저히 궁궐 공사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지니까 광해군은 다른 방법을 마련합니다. 공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공하면요,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직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휴, 고위 관직을 줘. 자, 그리고 이런 관직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행당상, 불, 물, 나무, 쇠, 흙, 오행, 이 5가지 종류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바친 사람, 땅을 바친 사람, 석재를 바친 사람들에게 벼슬을 줘서 온갖 사람들이 당상관이 된 것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그런 말인가? 와, 대박! 에? 오늘 왜 이래요? 소름. 왜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따놓은 당상이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뭐예요? 따놓은? 이랬잖아. 따놓은 당상,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와, 어이, 오늘 왜 그래요, 도현 씨? 너무 똑똑해졌어. 아 천천히 해 형. 어떡하지? 진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거 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궁궐 공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찔렀죠. 대동법이라는 파격적인 제도까지 시행해 가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광해군이 완전히 변해서 이 궁궐 공사에 집착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렸던 상소에서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뿐 무슨 뜻인지 할 수 없습니다. 풍수의 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아, 광해군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풍수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광해군이 맹신하고 있던 풍수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에 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 인왕산 터에서 왕이 나면 그 존재는 광해군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한 그런 존재가 또 거기에. 그렇죠. 새로운 위협이 지금 나타난다고 또 판단한 거예요.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부터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그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위협감, 이 위협을 받으면서 극도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인왕산 쪽에 왕기가 서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들은 거예요. 다 위협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지은 궁궐의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경희궁으로 불리는 경덕궁,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인경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덕궁과 인경궁 요 뒷산, 이 뒷산이 바로 그 풍수설에 나온 인왕산입니다. 당시 수도 한양에 돌고 있던 이 풍수설을 듣게 된 광해군, 어떤 생각했다? 인왕산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제까지 광해군이 늘 그래왔듯이 광해군은 그 위협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왕산 터를 자신이 차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왕산 자락에 궁궐을 지은 거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여러 일이 있다고 하지만 세자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쯤 오면은 광해군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많이 보이고 모든 신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왕위에 대해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어떤 말에 혹하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 도참, 뭐 미신, 점 그런 말들에 혹하거든요. 광해군 말년에 광해군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죠.